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바이블이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원론 교재를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자율의 비밀인데요. 이 이자율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틀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또 돈을 빌릴 때 제일 먼저 보는 숫자가 뭐죠? 네,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 숫자 하나에 우리 지갑 사정이 막 웃고 울잖아요. 근데요, 도대체 이 중요한 이자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는 저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줄 우리 학생 2명, 서하, 민준 학생과 함께 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이건 왜 이렇지 하고 궁금했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겁니다. 자, 이자율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그건 바로 우리는 왜 돈,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려고 할까?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도 진짜 많은데 왜 굳이 현금을 지갑이나 계좌에 넣어두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경제학에서는요, 우리가 현금을 손에 쥐려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거래적 동기, 둘째가 예비적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투기적 동기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죠. 교주님, 첫 번째는 혹시 점심 사 먹고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처럼 매일 돈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정확해요, 민준 학생.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거래, 그러니까 뭔가 사고 팔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거래적 동기입니다. 당연히 월급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면 필요한 현금도 더 많아지겠죠? 아, 그럼 교수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친구 결혼식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맞아요, 소학생.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니까요. 이렇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챙겨두는 것, 이걸 경제학에서는 예비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만약을 위한 대비책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투기적 동기입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투자 전략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곧 폭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두겠죠.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주가가 정말 바닥을 쳤을 때 그 현금으로 다시 주식을 싸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현금을 보유하는 것, 이게 바로 투기적 동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현금을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포기하는 이자 수익이 현금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손해가 커지겠죠? 자, 이 관계를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교재 내용 중 왼쪽 아래 작은 그래프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세로축이 이자율이고 가로축은 사람들이 원하는 현금의 양, 화폐 수요량입니다. 자, 보세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즉 그래프에서 위로 갈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는 대가, 즉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덜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화폐 수요량이 왼쪽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거고요. 이 점들을 쭉 이으면 바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화폐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시 아래 그래프를 봐주세요. 방금 본 건 이자율이 변하면서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 소득 자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이자율이 얼마든 간에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그 결과 이 그래프에서처럼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아예 오른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돈을 원하는지, 즉 수요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춰야겠죠? 과연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시 말해, 돈의 공급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야 당연히 돈을 찍어내는 곳,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화폐의 공급량은 시장에서 막 저절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딱 정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그래프들을 한번 보시죠. 중앙은행이 우리 경제에 필요한 돈은 딱 이만큼이야 라고 공급량을 결정해버리면 시장 이자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 양은 변하지 않아요. 중앙은행의 결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공급 곡선은 이자율이 얼마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완벽한 수직선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즉 수요를 알았고 돈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의 결정, 즉 공급도 알게 됐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개의 곡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수요 곡선과 수직선 모양의 공급 곡선을 한 군데에 같이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되죠.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교차점, 이에서 시장에서 돈을 원하는 힘과 공급되는 돈의 양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질문, 이자율은 대체 어떻게 결정될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그림 안에 있는 거죠. 이 균형점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은 가지고 싶다 하는 양과 중앙은행이 자, 이만큼 돈을 시장에 풀었다 하는 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뭐랄까 마법 같은 지점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바로 이 이자율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교수님, 질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중앙은행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해서 돈을 더 많이 공급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서아 학생.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 위 그래프를 다 같이 보시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더 푼다. 즉, 통화 공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선이던 공급 곡선 M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있던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 낮은 곳에서 새로운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이 새로운 균형점의 높이가 바로 시장의 새로운 균형 이자율이 됩니다. 즉,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조절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래, 예비, 투기라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금을 원한다. 둘째, 이자율이 오르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손해니까 화폐 수요는 줄어든다. 즉, 둘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셋째,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자율은 바로 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 네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중앙은행이 오늘 배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우리 경제의 투자와 소비, 그리고 물가에는 과연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가 훨씬 더 재미있게 들릴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